네, 2025년이면 이제 한국이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로 들어섭니다. 이게 2040년에는 34%를 넘을 거라고 하고요. 네, 정말 빠르게 진행되고 있죠. 근데 문제는요. 이 소득 대체율이라고 하죠. 연금 받는 비율, 이게 40%대에 머물고 또 노인 빈곤율은 OECD 최고 수준 40%나 되고요. 아, 심각하네요. 심지어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도 2055년으로 앞당겨졌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정년 연장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더 이상 피하기 어려운 과제가 된 거죠.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에서도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이게 단순히 그냥 더 오래 일하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세대 갈등의 뇌관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자료에서 지적하듯이 이게 뭐랄까 생계, 재정, 또 고용시장 전체가 다 얽혀있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복잡하죠. 특히 그 프랑스 사례를 보면요. 섣불리 접근했다가 얼마나 큰 사회적 갈등이 생기는지 우리가 좀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어요. 아, 프랑스 사례? 네. 이건 단순히 그냥 경제 문제를 넘어서 그 세대 간의 공정성, 이런 사회적 가치하고도 바로 연결되는 문제거든요. 오늘 이 자료를 가지고요. 정년 연장의 현실적인 과제들, 또 가능한 해법은 뭔지,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프랑스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또 무엇일지 좀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게 정말 세대 간의 제로섬 게임이 될지 아니면 어쩌면 상생의 열쇠가 될 수 있을지 여러분도 한번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한국 노동시장의 현실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법정 정년은 60세잖아요. 네. 연령은 52.6세. 이 차이가 상당히 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훨씬 이른 나이에 노동시장에서 밀려나는 셈이죠. 근데 더 큰 문제는요, 퇴직하고 나서 재취업을 해도 임금이 예전 받던 거에 60% 수준으로 뚝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아, 60%요? 확 줄어드네요. 네, 그리고 설령 법정 정년인 60세까지 다 채우고 일을 한다 해도 국민연금 받기 시작하는 나이가 65세잖아요. 그렇죠. 5년 틈이 있죠. 네, 그 5년 동안 소득이 없는 공백기, 이른바 은퇴 크레바스라고 부르죠. 이게 생기는 거예요. 당장 생계가 막막해지는 이 5년의 공백, 이게 개인과 가게에 엄청난 불안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불안감 때문에 정년 연장 필요성이 나오는 건데 근데 또 말씀하신 프랑스 사례를 보면 왜 이게 간단치 않은지가 좀 보이네요. 프랑스는 구체적으로 어떤 경험을 한 건가요? 프랑스는 사실 한때는 정년 60세에 소득 대체율도 70%대로 노후 보장이 상당히 잘 되어 있던 나라였어요. 네, 그랬죠. 근데 이제 고령화가 심해지고 재정 압박이 커지니까 2010년에 정년을 62세로 그리고 작년이죠. 2023년에는 64세로 또 연장하는 개혁을 했습니다. 목표는 재정 절감이었겠군요. 네, 2030년까지 연간 한 25조 원 정도 재정을 아끼겠다. 이게 목표였는데 현실은 완전히 달랐어요. 아, 그때 시위 엄청났었죠. 뉴스에서 많이 봤습니다. 네, 100만 명 이상이 거리로 나오고 국민 여론조사 해보면 한 70%가 반대하고 사회적 갈등이 어마어마했습니다. 특히 청년들의 반발이 아주 거셌다고 해요. 청년들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 프랑스 청년 실업률이 한 16%에서 18% 사이로 아주 높았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정년을 늘리니까 뭐랄까 고령층 일자리는 좀 지켜질지 몰라도 우리 청년들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을 기회, 그 일자리 기회가 줄어든다. 이런 인식이 확 퍼진 거죠. 우리 미래를 빼앗는다. 뭐 이런 구호도 나왔던 것 같고요. 맞아요. 그래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나 좀 보완책 같은 거 없이 일방적으로 이걸 추진하면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지 아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듣고 보니 한국 상황도 좀 걱정이 되는데요. 2024년 기준으로 청년 실업률 자체는 7% 수준이지만 그 구직 자체를 그냥 포기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는 게 문제잖아요. 네, 그것도 심각한 문제죠. 이런 상황에서 프랑스처럼 단순히 정년만 65세로 쓱 늘리면 혹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신규 채용이 한 10%에서 20%까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더라고요. 이게 왜 그런 걸까요? 근본적인 원인이 있겠죠. 네, 그게 현재 한국의 임금 구조하고 관련이 깊습니다. 소위 말하는 연공서열형 임금 체계 있잖아요. 근속 연수가 길어질수록 임금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구조예요. 아, 네. 그렇죠.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임금이 높은 고령 인력을 계속 안고 가는 것보다 비용 효율적인 신규 채용을 줄이는 쪽을 선택하기가 더 쉬운 구조인 거예요. 그렇군요. 비용 문제군요. 네, 특히 지금처럼 저성장이 계속되고 고령화는 빨라지는 상황에서는 정년 연장이 자칫 노인 빈곤은 조금 완화할 수 있을지 몰라도 청년들 일자리에는 타격을 주는 그런 제로섬 게임처럼 비춰질 수가 있다는 거죠. 정말 딜레마네요. 그럼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자료에서 제시하는 해법이 좀 궁금한데요. 네, 그래서 이 자료에서는 프랑스의 교훈을 바탕으로 정년 연장 하나만 딱 떼서 추진할 게 아니라 여러 정책을 이렇게 묶어서 가야 한다. 종합적인 접근. 이걸 세대 신뢰 패키지라고 부르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대 신뢰 패키지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핵심은 이 여러 요소들이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야 한다는 건데요. 예를 들면 정년 연장을 하려면 기업 부담을 좀 덜어줘야 하잖아요. 그렇죠. 기업도 힘들겠죠? 네, 그러니까 임금 구조를 좀 바꿔야 해요. 연공 서열 중심에서 직무나 성과 중심으로요. 이게 반드시 같이 가야 하고 동시에 청년들의 일자리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장치. 예를 들어 신규 채용을 일정 비율 의무화한다거나 아니면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이런 보장 장치로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정년 연장, 임금 개편, 그리고 청년 고용 대책. 이게 한 세트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딱 한 세트예요. 거기에 더해서 연금 개혁도 빼놓을 수 없어요. 이게 또 필수적입니다. 연금 개혁까지요? 네. 보험료율을 조금씩 올리고 가입 기간들 늘리고 이런 식으로 좀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개혁을 노동시장 개혁과 동시에 같이 추진해야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그 은퇴 크레바스. 네, 5년 공백기. 네. 정년이랑 연금 받기 시작하는 나이를 일치시켜서 그 소득 공백 기간 자체를 없애는 겁니다. 이것도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은 투명하게 데이터를 공개하고 충분히 사회적으로 대화를 하고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세대 간의 불신이나 저항을 좀 줄일 수 있습니다. 와, 정말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네요. 네, 이 요소들이 정말 유기적으로 연결돼야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패키지입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정년 연장이라는 게 단순히 더 오래 일하자 이런 구호를 넘어서 국민연금 재정을 좀 안정시키고 또 노년 빈곤을 줄이고 동시에 청년들의 일자리 기회도 보장하는 이 세 가지 목표를 함께 달성하려는 복합적인 노력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임금 체계 혁신, 연금 개혁, 청년 채용 대책이 절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패키지라는 점, 이게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프랑스의 그 고통스러웠던 경험이 우리에게는 정말 값비싼 참고서, 타산지석이 될 수 있는 거죠. 결국 정년 연장이든 연금 개혁이든 그 성공의 열쇠는 세대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오늘 살펴본 이 자료는 한국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임금 개편이나 연금 개혁 같은 이런 구체적인 정책 논의를 넘어서서요. 어쩌면 이런 해법들이 우리 사회에 제대로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일과 나이 그리고 세대 간의 책임에 대한 우리의 근본적인 생각부터 좀 되돌아봐야 하는 건 아닌지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남겨보면서 오늘 논의를 마무리할까 합니다.